테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간밤 미증시에서 이 B컷과 관련해서 다소 좀 기대감이 꺾이는 그런 멘트들도 많이 나왔고 실제로 10년물 국채금리가 강하게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페드워치 상의 이 퍼센티지를 나타내는 데이터들도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FOMC, 9월 FOMC에 대한 전망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대표님. 네, 일단 저는 뭐 50bp 이하보다는 25bp 이하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뭐 25bp냐, 50bp냐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은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의견을 드려본다면 현재 미국에서의 금리, 기준금리가 5.5%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중금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국채 금리를 본다라고 한다면 10년물 국채 금리를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뭐 3.6에서 3.8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국채 금리의 지금 괴리가 가격 차이가 그러니까 스프레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게 한 1.7% 정도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걸 한 1% 정도까지 줄일 것이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75bp가 연내에 인하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FOMC가 연말까지 3회가 남았는데 마지막에는 인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달과 11월 달에 75bp의 인하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5bp, 50bp를 진행할 것인지 50bp, 25bp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한 번은 B컷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한 번은 B컷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그 스프레드를 1%대로 맞춘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이제 B컷이 한 번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의 대선이 11월 5일입니다. 그리고 11월 FOMC가 11월 7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50bp 이하는 오히려 대선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에는 25bp 인하를 하고 11월 달에는 50bp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50bp 인하 쪽에 대한 무게추가 기울어졌었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라고 한다면 이번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시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종목군들의 선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갈 것처럼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9월 중순쯤에 아마 FOMC 회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일자를 9월 17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구간이 됐을 때는 단기 고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25bp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기대감이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bp가 만약에 인하된다라고 한다면 그 전엔 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오히려 11월 달 정도가 됐을 때 그 50bp B컷이 나오면 그 전후로 해서 이제 우리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당분간은 박스권으로 가는데 여기서 좀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세게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11월 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페드워치 상으로도 그렇고 사실 이 B컷에 대한 기대감, 그 퍼센티지가 50%를 넘거나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등국면에서 계속해서 B컷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약간은 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시장의 설레발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설레발이라고 할 정도로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지지난주 월요일에 급락 이후에 반등을 주긴 했지만 그 반등이 굉장히 잘 나왔지만 그 설레발이라고 표현할 만큼은 올라오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또 빅테크 기업들도 오늘도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50bp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는 보지만 오바에서 반영이 됐다라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5bp 발표가 되면 뭐 그에 따라서 살짝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정도지 뭐 큰 흐름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25bp, 50bp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9월 FOMC는 현지 시간으로 17일과 18일 양일간 진행되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9월 19일 새벽에 또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상황대로 그리고 또 이 대표의 의견에 따르면은 이번에는 25bp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연말로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에서는 어제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뭐 예상한 시나리오대로였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을 곱씹는 그런 언론 매체 보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부동산이 막았다. 뭐 이런 헤드라인도 상당히 좀 많던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제 있었던 금통위와 함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김 이사님 의견 주실까요? 네, 전체적인 흐름은 언급해 주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 금리 인하를 막는 그런 변수들 때문에 금리 인하를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할 수 없다라는 게 핵심,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이나 우리나 어저께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준비된 그림을 보여주시면 과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과잉 유동성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도 지금 채권 레버리지, 그러니까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채권을 또 하나의 변형된 채권으로 만들고 선물과 현물을 결합해서, 그리고 그걸 또 레버리지하는 그런 레버리지 거래가 역대 사상 최고 2,300만 계약 정도가 쌓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뭔가 얘기 나올 때마다 금리가 저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보통 미국채 10년 금리가 저렇게 크게 출렁일 리가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런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 준비된 그림에서 저게 뭡니까? 지금 CD 금리하고 국채 3년물 금리를 나타낸 것인데요. CD가 3개월물이잖아요. 3개월물 금리가 지금 3년 금리보다 높은 상황. 우리는 오히려 장단기 스프레드가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이죠.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도 미국이 내릴 거니까 우리도 따라서 빨리 내릴 거야라는 그런 과도한 기대가 실제로 단기물과 장기물의 차이를 더 벌려놓는 그러는 역캐리 현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물 사거나 아니면 크레딧물 같은 거 사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도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어찌 보면 저것 때문에도 못할 수 있었다. 저렇게 시장이 뭔가 흥분하고 우리가 금리를 내린다라고 믿고 있으니 지금 현재 부동산과 관련된 장벽도 있었지만 저 기대를 깨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정말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먼저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 시장에 대한 경고를 아마 양쪽에서 모두 하지 않을까? 우리 한해는 이미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FOMC도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뭔가 얘기만 나오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0.5%, 50bp 정도 움직이는 건 우스울 정도로 굉장히 등락이 커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도한 포지션의 움직임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과잉 융성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시장의 기대가 너무 앞서가는 국면에서는 시장의 기대가 너무 선반영되어 있거나 오히려 역으로 움직였을 때 반작용이 큰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약간 글로벌 시장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이런 것이 전반적인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시그널을 주셨는데, 국내 어제 금통위 또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시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어제 우리 증시 제자리 걸음 양상 가운데서 눈에 띄었던 부분은 소외 업종들의 반등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네이버가 대표적일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콘텐츠, 영화 쪽도 정말 소외돼 있었는데 이쪽, 거기에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강세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연속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방송에서 이제 로봇 관련주를 말씀드렸고, 그 전주엔 또 의료 AI 쪽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소외됐었던 기업들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 지지난주 급락 이후에 우리가 시장에서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입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가 25bp가 진행이 되든 50bp가 진행이 되든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원화 강세, 요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슈를 따져본다라면 미국의 대선 정도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앞서 나가느냐, 해리스가 앞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 세 가지 정도를 저는 키워드로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먼저 변동성을 보였고요. 게임이나 의료 AI 같이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했었던 성장주들,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특징적인 것은 이제 2차 전지까지도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화재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전고체 쪽이 먼저 변동성을 보였고 뭐 열폭주를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먼저 보였고 그다음에 전고체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셀 3사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잘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결국에는 성장주 쪽으로 우리가 자금이 좀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반도체가 많이 밀리느냐 그럴 가능성도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상반기에 반도체가 더 좋았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때는 어떻게 보면 성장주가 반도체보다는 좀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 상반기 때 2차 전지가 강했고 반도체는 좀 안 좋은 업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때는 반도체가 좋았고 2차 전지가 좀 안 좋았죠. 올해는 그와 반대의 양상을 띌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동안 소외됐었던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근데 그 소외됐던 업종들이 무조건 간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장주 쪽으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반기에는 지수가 11월 달 이후에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박스권에 갇힌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소외됐었던 소테마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성장주들이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큰 쪽에서는 2차 전지 역시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소외업종 낙폭과대 가운데서도 이제 성장주를 조금은 압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군이 어떤 게 있을까요? 2차 전지는 보시는 것 같고. 네, 2차 전지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2차 전지는 이제 완전히 업황이 전환돼서 이제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상으로는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게임주들, W게임즈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게임주 성장주로 보세요? 네, 저는 게임주를 성장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뭐 최근에 이제 게임스컴이라는 모멘텀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는데 제가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10,000%가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M&A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사주에 대한 소각을 하겠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밸류업과도 엮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성장주로서 이제 게임주가 그동안 부각이 되지 못하다가 변동성이 나왔고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뭐 보핏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고 네네. 이번 주 들어와서는 이제 애플 쪽에서도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감속기 관련돼서는 SBB테크가 먼저 변동성을 나왔는데 SPG 같은 경우도 어제는 변동성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런 기업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규모가 큰 기업을 선호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조정 없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전주에는 또 뷰노라는 기업을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의료 AI죠. 의료 AI 이쪽인데 저점대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하고 올라오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당장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추세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제 네이버도 오랜만에 거래가 좀 들어왔는데 전부 다 성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그리고 인터넷,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성장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전 이제 연말쯤에 로봇 관련주가 움직일 것이다. 성장주 쪽에서는 로봇 관련주가 좀 늦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변동성이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소외됐었고 성장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얘기해 주신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세가 한 2주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 추세는 좀 더 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일단 뭐 감속기 관련돼서는 보피 쪽에서는 SBB테크와 이덴시스입니다. 근데 SPG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부터 좀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군들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 받았을 때 접근을 해보시되 내가 만약에 긴 호흡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니까 성향에 맞게끔 나는 좀 빠른 종목을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규모가 좀 작은 기업, 큰 기업을 선호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 종목을 전체적으로 아울릴 수 있는 것은 금리 인하라는 그 기대감 그리고 이 가정하에 성장주들 쪽으로의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목 쭉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IT인데 엔비디아와 샤오미의 시사점 이렇게 주셨어요. 이건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이사님? 네, 일단 샤오미부터 한번 볼까요?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죠. 그래서 샤오미가 뭐 우리 시장에서는 별 영향력이 없으니까 일부 뭐 보조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아주 소형 가전 뭐 이런 쪽에서 일부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뭐 별거 아니겠지라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빠른 반등, 그 다음에 하락폭을 모두 메꾸고 어저께는 10% 가까운 급등을 나타냈다는 거죠. 뭐 두 가지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신제품들이 추가적으로 런칭되고 있는 데다가 자동차 판매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시작되면서 이와 관련돼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 아시다시피 샤오미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지만 모든 부품을 스스로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삼성전기를 포함한 여러 업체들에게 부품을 공급받고 있거든요.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전 IT 기기에도 실제로 부품을 공급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런 샤오미의 상승,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있는 여러 회사들이 뭐 하반기에 여러 번 언급드렸던 대로 신제품, IT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구환신 정책과 맞물려서 일정 부분의 IT 부품 쪽에 수요가 나타나는 여부는 계속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샤오미의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국내 중국 쪽의 비중이 높았던 IT 부품 쪽의 종목군들은 계속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삼성전기를 축으로 해서 LG노텍은 뭐 애플에 뭐 달려 있으니까 중국향에 좀 달려 있는 그런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지난 23년 이후로는 굉장히 아쉽게도 코스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한 6번 정도의 경우의 수를 나타낸 것인데 한 3번, 4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반등을 했고 엔비디아의 반등과 코스피가 반등을 했고 그다음에 한 번 횡보했을 때는 코스피가 완만한 상승을 보였고 엔비디아가 지금 한 번 크게 하락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코스피도 같이 크게 하락했다는 거죠. 지금 이 차트가 D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D데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매 분기마다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해서 전과 후를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엔비디아의 주가고요. 근데 실제로 네네. 코스피도 거의 유사하게 흘러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3년 이후로는 지금 6번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살펴봤을 때 코스피와 거의 뭐 100% 가까운 동행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 번을 빼고는 다 괜찮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 내고 그다음에 다시 전고점 넘어서고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이면 올라갈 가능성도 높으나 반대의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블랙엘이 안 나오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고 블랙엘 안 팔려도 기존 제품들을 팔아서 뭐 매출에 큰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하지만 블랙엘을 파는 것과 안 파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블랙엘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팔린다라는 의미는 엔비디아가 기존의 GPU뿐만 아니라 CPU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을 거고요. 인텔을 더 눌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블랙엘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뭐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뭐 매출 때문에 없다고 하시니까 그거 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코스피가 지난 2023년 1분기부터는 거의 동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28일 이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우리 시장의 그 동행 관계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오늘 또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지금 호가에서도 SK하이닉스나 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결부되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엔비디아는 결국은 우리 시장의 방향성과도 맥락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IT 부품 쪽은 중국 쪽의 완성품들을 보면 뭐 3분기부터 매출이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가 첫 번째 시사점. 두 번째로는 결국 엔비디아가 코스피와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특히 저번에 우리 시장이 급락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신용잔고가 청산되었지만
반대로 또 이번에 반등하는 구간에서 신규 자금도 꽤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자금이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실망을 준다면 뭐 대규모로 또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을 고려하는 두 번째 시사점도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다. 다음 주를 대비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시간관계상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는 BYD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또 하나 이슈가 결부되어 있는 것은 이미 조금씩 결정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유로존에서 중국에 대한 전기차 규제를 확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과 결부되어서 또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품주는 또 중국향 부품주들이 있다면 조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이 흐름에 있어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중요하다. 28일입니다. 다음 주 중반 즈음에 나오면은 뭔가 지수의 향방 그리고 기술주들의 큰 흐름이 잡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체크인 스탁 마무리 짓겠습니다.